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박충훈 작가님의 소설집 남아있는 사람들에 수록된 단편소설 맹꽁이 타령을 준비했습니다. 이학구 사장과 그의 아내는 젊은 시절 야채 장사로 시작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불려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사치와 허영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점점 영악해져서 마치 딴 세상의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이 부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맹꽁이 타령, 박충훈 소설집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올 사람이 있을 턱이 없는 이른 아침인데 인터폰이 자지러지게 울어댄다. 설거지를 하던 한수님 여사는 잔뜩 귀찮은 얼굴을 하고는 인터폰 송수화기를 떼어 귀에 대다 말고 소리를 꽥 지른다. 아니, 왜 남의 애는 붙잡고 그래? 학교 늦겠구먼. 뭐라고? 알았어. 인터폰 송수화기를 벽에다 처박은 한 여사는 오만상을 일그리며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남편 발밑에 팽개쳤다. 또 뭔 일이 터졌나 싶은 눈으로 멀뚱하니 바라보는 남편을 본체 만체. 아휴, 더러워. 차고도 없는 주제에 차는 왜 사? 하고 현관문을 미어박은 한 여사는 팽그라미처럼 계단을 굴러 내려갔다. 이학구 사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베란다로 나가 샤시문을 드르륵 열고 내려다본다. 퉁겨지듯 대문에서 튀어나간 한 여사는 골목에 서 있는 일진 슈퍼집 여자에게로 곧장 달려들고 있었다. 한 여사 막내 아들 책가방을 들고 서 있던 슈퍼집 여자도 한 여사를 보자마자 눈알을 곤두세우고 대든다. 아니, 무슨 애가 하루도 빠짐없이 남의 차를 못으로 긁어 긁기를 한두 번이면 내가 말도 안 해. 여자는 숨도 안 쉬고 떠벌리며 왼손에는 책가방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한 여사 손목을 거머쥐고는 자기 집 앞으로 잡아끈다. 이 사장은 대강 사태를 짐작하고는 자기가 나서야 될 일이라고 여기며 벌레 씹은 상을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장롱을 열고 지갑에서 돈을 한 주먹 꺼내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뒷덜미를 툭툭 두들기며 딴에는 급한 걸음걸이로 뜸벅뜸벅 2층 계단을 내려가며 아까부터 입안에서만 궁굴리던 말을 씹어뱉는다. 에휴, 빌어먹을 렵했네. 애 버릇을 그렇게 들여놨으니. 그 사이 두 여자는 침을 튀기며 악다구니를 쓰고 있었다. 돈을 준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돈이면 다요? 돈 필요 없어. 원상태로 해놔. 그걸 말이라고 해? 칠을 하면 완전 새 차인데 그런 어거지가 어딨어? 난 돈도 필요 없고 칠도 필요 없어. 동네 차 당신 아들이 다 긁어놨다고. 이참에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말겠어. 무엇이요? 동네 차 긁은 거 당신 눈으로 봤어? 봤어? 아이고 분해. 이제 아주 덤태기 쉬워. 대봐. 언제 어디서 누구 차를 긁었는지 대보란 말이여. 얼씨구, 똥 싼 놈이 매화타령 한다더니 대라면 못 될 줄 알아? 동네 차 저놈이 긁고 댕긴 거 사람들이 죄다 알아. 이 동네 차 성한 거 한 대나 있는 줄 알아? 슈퍼집 주인 김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멀거니 서 있다가 이 사장을 보더니 반색을 하며 다가온다. 아이, 이 사장, 이거 이웃간에 이럴 일이 아닌데 말이야. 이걸 좀 보라고. 김씨는 5치짜리 대못을 이 사장 손에 쥐어주며 누비라 승용차 앞으로 끌어당긴다. 어정어정 끌려간 이 사장은 대못과 차체를 번갈아 들여다보았다. 짙은 쥐색 자동차 문짝은 대못으로 이리저리 긁혀있고 똥차, 손잡이 밑으로는 나영이 보지, 김씨 쪼다, 멍청이 등 차마 보기에도 낯뜨거운 낙서까지 어지럽게 긁혀 있었다. 이 사장은 곤혹스런 얼굴로 김씨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걸 전부 우리가 했단 말이요? 자네가 봤어? 아, 봤으니까 이러지. 애한테 직접 물어보게. 제 아빠 엄마야 싸우든 말든
아이들과 시시덕거리는 아들 녀석을 몰아세운 이사장은 눈을 부릅뜨고 다그쳤다. 장민이 이놈! 이거 네가 다 했어? 녀석은 제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이들과 하던 장난질을 계속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야죽거린다. 나영이 기집애가 반장됐다고 맨날 약 올리니까 그렇지. 이까지 똥차인데 뭐 어때? 엄마도 맨날 똥차라고 그랬는데? 이사장은 얼굴이 벌개지며 아들 녀석의 따귀를 냅다 갈긴다. 비틀하며 얼굴을 감싸쥔 녀석은 길바닥에 덜퍼덕 주저앉아 골목이 떠나가게 악을 쓰며 울어댄다. 일진 슈퍼 앞은 어느새 등교하는 학생들과 이웃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얼굴이 온통 납덩이가 되어 막둥아들을 들여다보던 한 여사는 입가에 허연 개거품을 물고 남편과 김씨에게 번갈아 삿대질을 하며 아각대더니 좋아, 내 이까짓 거 새 차로 사주지 하고는 둘러선 사람들을 우악스레 밀치고 옆집 철물점으로 뛰어들어간다.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돌아서서 목을 길게 빼고 철물점을 들여다본다. 이윽고 철물점에서 뛰어나오는 한 여사의 손에는 주먹만한 망치 하나가 들려 있었다. 구경꾼들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이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묘한 표정들이 되며 쫙 길을 비켜준다. 그때까지 퍼지르고 앉아 억지 울음을 짜내던 녀석이 망치를 들고 뛰어나오는 엄마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막둥아들 곁으로 달려온 한 여사는 다짜고짜 녀석의 덜미를 끄잡아 일으키고는 망치를 손에 쥐어주며 신바람 나게 주워 섬긴다. 자, 창민아, 부셔! 네 맘대로 왕창 때려 부시라니까? 엄마가 새 차를 대신 사줄 테니까 부셔! 어서 때려 부셔! 녀석이 무슨 소린가 하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자 한 여사는 답답하다는 듯 망치를 빼앗아 들고 승용차 문짝 유리를 왕창 때려 부수고는 나영이 어쩌구라고 쓰여진 손잡이깨를 한 번 더 후려갈긴다. 용케도 두 글자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나영이만 남는다. 그제서 녀석은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지며 엄마에게 매달린다. 엄마, 정말로 까부셔? 막 까부셔도 돼? 신난다! 양팔을 쳐들고 펄쩍펄쩍 뛰던 녀석은 망치를 빼앗듯 받아 손바닥에다 탁 침을 뱉더니 앞 유리창부터 사정없이 와장창 부수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웬만한 중학생만큼이나 숙성한 녀석은 보닛을 꽝꽝 내려치더니 돌아가며 유리창을 야질이 깨고는 뒤 트렁크 위로 냉큼 올라가 승용차 지붕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끼역끼역 괴성까지 질러댄다. 둘러섰던 아이들은 덩달아 신이 나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장민아! 장민아! 를 연발했으나 어른들은 못 볼 것을 보고만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흩어진다. 끝내 아이들과 자기만 달랑 남게 된 것을 알아차린 한 여사는 아들 녀석 손에서 망치를 빼앗아 내던지고는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책가방을 집어 어깨에 걸어주며 악을 쓴다. 빨리 학교 가! 늦었잖아! 요 말썽꾸러기야. 으이구, 웬수요 전부. 사무실 소파에 깊숙이 상체를 묻은 이 학구 사장은 잊을만 하면 뒷덜미를 툭툭 두들기며 그저 좌불안석이다. 아침 내내 일진 슈퍼 김씨와 타협안을 놓고 실랑이를 쳤지만 막무가내로 고소를 하겠다니 땅팔 노릇이었다. 똑같은 차를 새로 사주겠다 해도 싫다. 그보다 더 고급 차를 사준데도 싫다며 고개를 외롭고니 이사장으로선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종당에는 그도 배알이 끌어올라 당신들 마음대로 해보라고 툭상스레 내쏘고는 사무실로 나온 터였다. 이럴 때 이웃에서 누구 하나라도 나서서 중재를 해주면 일이 쉽게 풀리련만 한 여사가 워낙 고약해져서 인심을 잃은 데다가 또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으니 오늘 밤에는 이웃들이 때로 몰려와 악다구니를 퍼부어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라고 생각하며 이사장은 한 걱정이었다. 이사장은 간밤에 과음한 속에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아침내 속을 끓이다가 도망치듯 사무실로 나왔던 터였다.
쓰리고 뒤집히는 속을 달래려고 보니 하나밖에 없는 여비서 겸 격리 직원인 오양만 달달 볶았다. 약에 얼음물에 닥치는 대로 들이키다가 그래도 견딜 수가 없었던지 기어이 사무실을 나서며 신경질을 부린다.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올 테니까 집에서 전화 오면 그렇게 말하고 5층 3층 밀린 임대료 오늘 중으로 다 받아놔. 한창 빌딩 임대료도 독촉하고 3달 이상 밀린 것들 오늘도 안 주면 사무실 비우란다고 얘기해. 알았어? 정신없이 자기 말만 쏟아놓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핑 나가버린다. 체면이 서지 않거나 심통이 날 때마다 늘 하는 그의 버릇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유달리 심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오양은 입을 삐죽 내민다. 경동시장 뒷골목 해장국집에서 반주를 곁들여 해장국을 먹은 이 사장은 오늘도 시장 골목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음이 울적하거나 괴로울 때면 늘 경동시장을 찾아오곤 한다. 이곳은 그에게 있어서 언제나 고향 같은 푸근함을 안겨주는 곳이다. 퀴퀴하고 시큼털털한 야채시장 냄새, 시장 사람들의 왁자한 웃음소리, 각 지방의 때묻지 않은 싱싱한 사투리들, 그들의 덜 퍽진 농담. 그는 덩달아 싱글벙글 웃으며 시장 사람들 어깨너머로 말가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출연판에 끼어 소주잔도 얻어 마시며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낙이었다. 지금은 수백억대 부자가 된 이학구 사장도 20여 년 전에는 경동시장 난전에서 채소 장사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었다. 말이 좋아 채소 장사지. 난전 한 귀퉁이를 빌어 그의 아내는 지스러기 채소를 거두어다 팔고 이학구는 짐수레를 끌었었다. 그렇게 이태가 지난 뒤 이대로는 100년 하청이겠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 부부는 시장을 떠났다. 시장을 떠났다고 해서 송충이가 갈잎을 먹을 수는 없었던지 채소의 미련을 못 버리고 도지밭을 얻어 비닐하우스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워낙 억척인 데다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던 그들 부부는 이를 악물고 허리를 졸라맸다. 굳은 땅에 물 괸다고 돈이 눈에 보이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땅에 포원이 진 부부는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100평, 200평 밭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늘어나는 땅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 10여 년 만에 지금의 중계동 한창빌딩 근처의 땅 5천여 평을 사들여 대대적인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렇게 2, 3년 더 농사를 짓다가 운때가 맞았는지 그가 앞을 내다보았는지 마들 평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학구는 순식간에 100억대가 넘는 부자가 되었다. 그 뒤에도 오로지 땅밖에 모르는 한수님 여사의 억척으로 재산은 몇 곱절 더 불어났다. 그들 부부는 저절로 굴러오듯 굴러들어오는 돈으로 자기 땅에 빌딩을 지어 올리기 시작해 지금은 7, 8층짜리 빌딩 3채를 소유한 임대업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장은 지금도 경동시장을 둘러볼 때면 그 시절을 생각하며 숙연해지곤 한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채소를 가꾸던 아내에게 잠시나마 고마움 느끼는 것도 이제는 이 시장에서뿐이다. 오늘따라 활기차게 와글거리는 시장을 그는 구석구석 둘러보고 있었다. 지금은 시장 한가운데가 되었지만 그때는 시장 북쪽 변두리이던 풍년상회 앞에서 그는 비죽이 웃으며 족제비 사장을 찾았다. 지금은 어엿한 사장이 된 족제비와 풍년상회는 이학구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아무리 괴로울 때 떠올려도 피시시 웃음이 비어져 나오는 요절을 할 추억이 있는 곳이다. 이학구가 군에서 제대하던 때였다. 만 2태 동안 월남에서 근무하다 제대한 그의 손에는 30여만 원의 돈이 쥐어져 있었다. 그 돈은 1973년 당시 서울 변두리에 작은아마 집을 한 채 살 만한 돈이었다. 군대 입대 전까지 농사를 짓던 그는 논이나 연암은 마지기 사서 농사나 짓겠다는 소박한 꿈을 안고 제대를 했다. 그러나 그 꿈은 외사촌 형인 유갑식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진로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유갑식은 경동시장에서 손수레를 끌며 채소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고종사촌인 학구가 월남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던 학구는 3살 더 먹은 사촌형 갑식의 그럴듯한 말에 멋모르고 채소 장사에 뛰어든 것이다. 고랭지 채소 재배지 강원도 함백, 평창, 진부에서 무 배추를 밭대기로 사서 트럭으로 서울시장에 실어내는 통큰 야채 장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7사람이 망해야 2~3사람이 돈을 번다는 투기 장사임을 그가 알 턱이 없었다. 이 학구는 첫 항으로 함백에서 무 5차를 실어 올려 16만 원을 받았다. 산지값 5만 원과 운임 4만 원, 위탁료 1만 원을 제하고도 6만 원이나 남는 것이었다. 그 다음 파수에도 무 배추 7차를 실어 올려 또 7만 원을 벌었다. 불과 보름 만에 13만 원을 벌었으니 돈 벌기란 참 시군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학구가 밭대기 채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본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뒤 3번째, 4번째부터 미치기 시작해서 넉 달이 지났을 때는 그가 목숨 내놓고 번 돈 30만 원은 푼돈 몇 푼만이 수중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날도 운임제하고 남은 돈 3만 원을 움켜쥐고 허탈하게 주저앉은 학구를 유갑식이 살살 구슬렀다. 이봐, 그동안은 길 닦아놓은 거야. 장사는 이제부터란 말이야. 다음 달부터 김장철이 시작되면 그깟 몇 항이면 본전 찾을 수 있다고. 학구는 대포잔을 들고 부르르 떨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본전? 그거 좋지. 헌데 본전을 뭘로 찾아? 맨 불알로 찾아? 술잔을 비우고 벌떡 일어서는 그를 유갑식이 끄잡아 앉혔다. 이봐 동생, 이번엔 나도 전세방을 빼서라도 보탤 테니까 동생도 한 10만 원 정도만 마련해봐. 길어야 2달이요, 2달. 딱 2달이면 쇼부가 난다니까. 학구가 시무룩하니 술잔만 들이키자 유갑식은 자작으로 막걸리를 따라 잔을 비우고는 빠꼬만 눈으로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봐 동생, 우리 마지막으로다가 한 번만 더 해보자고. 메뚜기도 한철이라는데 채소 장사가 김장철을 놓쳤어야 말이 안 되지, 안 그래? 이바구 저바구 글쎄 뭘로 더 하냔 말이야. 돈이 있어야지 돈이. 이봐, 나도 전세방 빼면 10만 원은 된다니까. 그러니 동생도 시골 가서 형님한테 10만 원만 마련해봐. 이번엔 진짜 자신 있다고. 김장철에 돈 못 벌면 언제 벌어? 안 그래? 그놈의 이봐, 안 그래. 그것 좀 빼고 말해. 인젠 넌더리가 난다고? 지겨워. 학구는 대포잔을 내동댕이 치고는 도망치듯 술집을 빠져나왔다. 허청허청 걸으며 생각해봐도 갑식의 말이 그럴듯도 싶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던 갑식의 말이 귀에 쟁쟁하였고 욕심만 안 부리면 그깟 본전 건지기는 식은 죽 먹기라던 태평상회 정사장의 말도 떠올랐다. 학구는 그 길로 고향에 내려가 늙은 모친과 형을 구슬리고 자출러서 돈 10만 원을 사흘 만에 마련해 들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로부터 닷새 뒤 강원도 진부에서 무 5차를 끌고 새벽 3시에 경동시장에 도착하니 차를 댈 자리가 없었다.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라 용산시장으로 차를 돌렸다. 그러나 그곳 역시 채소를 산더미처럼 적재한 트럭이 꽉 들어차 있었다. 시장 어귀에 차를 세워놓고 장세를 돌아본 학구와 갑식은 암담하기만 했다. 한 차의 경락 가격이 트럭 운임 13,0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7~8천 원이었다. 그들은 기가 막혔다. 이를 악물던 갑식이 학구를 살살 구슬렀다. 비단결 같은 학구의 양심으로는 차마 못할 짓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구렁이 알 같은 무 5차를 내버리고 주랭랑을 부르고 말았다. 수중에 돈도 없었지만 쌈짓돈을 풀어 운임에 보태주기는 너무나 억울했던 것이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평창군 미탄에 사놓은 5트럭분의 무와 5트럭분의 배추였다. 그것만 잘 올리면 이번 본전의 곱장사는 된다는 계산에
그들은 희망을 걸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국리를 거듭했다. 이번엔 둘 다 현장에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서울에 남아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자신들의 패인이 바로 야채에 민감한 날씨에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다. 그들은 국리 끝에 한꺼번에 대여섯 차씩 올릴 것이 아니라 두서너 차씩 나누어 올리기로 하고, 그래도 시장에서 굴러먹은 갑식이 서울에 남고 학구가 현장으로 내려갔다. 현지로 내려온 학구는 전화가 있는 미탄 3리 이장집에 숙소를 정하고 갑식에게 전화를 했다. 강원도 현지의 날씨와 서울의 날씨는 차이가 많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날씨 변화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전화를 하면 즉시 작업을 해서 올라가겠다는 약조를 단단히 한 것이었다. 학구가 현지로 내려온 지 닷새째 되던 날 아침 6시, 드디어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 이상하게 감이 멀고 잡음이 심해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김장시장이 개장되어 시장 상황이 매우 좋고 날씨도 사나흘간은 좋아 최적기음으로 열대분을 한꺼번에 올리라는 것이었다. 학구는 좀 미심쩍었지만 김장시장이 개장되었다는 말에 기분이 들떴다. 서둘러 트럭 10대를 대절하고 이장을 통하여 일꾼들을 모집해 우선 무부터 뽑기 시작했다. 자신이 직접 작업을 해보니 고랭지 밭이라서인지 무가 마치 말대가리만큼씩이나 큰 것이 이번 탕에는 틀림없이 그간의 반 본전이라도 건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게다가 작업을 다 해놓고 보니 무 배추가 워낙 실해서 트럭 10대가 넘어 2대를 더 불렀다. 2대 분량은 우선 공짜로 떨어진 것이었다. 한껏 기분이 좋아진 학구는 이장과 일꾼들에게 푸짐하게 선심까지 쓰고는 채소를 만재한 트럭 12대를 이끌고 5시에 출발했다. 작업량이 많아 1시간 정도 늦었지만 서두르면 제 시간에 될 수 있을 것이었다. 미탄에서 서울까지는 빠르면 8시간, 늦으면 10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다. 중간중간 검문소를 거칠 때마다 차당 500원씩에 5, 6천 원은 쥐어줘야 제 시간에 되지, 돈 아껴 실랑이를 치다 보면 낭패복이 똑 알맞은 것이 생물 야간 운송이었다. 김장 대목을 노리는지 그날따라 검문소마다 생트집이 유달리 심해서 학구는 2만 원이나 뜯기고 새벽 2시에 경동시장에 도착했다. 아침부터 한밤내 시달린 학구는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부푼 기대를 안고 전화로 약속한 풍년상회를 찾았다. 경동시장 푸성귀밥을 그런대로 5-달씩이나 먹었지만 풍년상회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물어물어 찾은 풍년상회는 시장 변두리에 서너 평 남짓한 사무실만 벌려놓은 첫눈에도 보잘것없는 위탁상회였다. 갑시기가 왜 하필이면 이런 상회에다 물건을 대라고 했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학구는 주인을 찾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인지 주인은 없었다. 갑시기도 이 시간이면 벌써 나와 있어야 할 텐데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학구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고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곧 나오려니 여기며 시장을 둘러보았다. 시장통은 야채를 산더미처럼 적재한 트럭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래도 불안하여 풍년상회로 다시 가서 퉁명스럽게 사장을 찾았다. 여기 사장이 누구요? 책상에 둘러선 채로 해장국을 먹던 5 중에 한 사내가 누리끼리한 얼굴을 돌리고 대답했다. 난데 왜 그러시오? 뭐요? 왜 그러다니? 물건을 올리라고 했잖소. 학구가 눈을 크게 뜨고 대들자 족제비 낯짝같이 턱이 뾰족한 사내가 해장국 우거지를 볼이 터지게 우걱거리며 엄지로 제 가슴패기를 찍었다. 학구는 성큼 앞으로 다가섰다. 코미까지 벌건 해장국 기름을 손바닥으로 쓱 문지른 사내가 한 발 물러서며 어눌하게 더듬거렸다. 전화는 내가 했어라. 그런디 몇 차나 올렸단가요? 뭐시? 당신이 전화를 했어? 유갑시기는 어떻게 된 거요? 유갑시기는 아직 안 나왔는 게비요. 빨랑
차를 대시오잉? 구석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학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머릿속에서 악모굴이 끓 듯한 소리만 와글거렸다. 하지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대들었다. 여보시오 사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내게 전화한 사람이 저 사람이란 말이오? 마흔 안팎으로 보이는 누리끼리한 사장 얼굴이 실쭉 일그러지더니 이내 배시시 웃으며 느려 터지게 짓거렸다. 난 모르는 일이오. 동춘이 저 친구가 어제 저녁 때 와서 내일 무, 배추 10대가 올라오니까 받자고 하길래 나야 좋다고 했을 뿐이오. 물건이 어느 상회로 오건 무슨 상관이야? 시세만 좋으면 되지. 어디 물건이나 봅시다. 학구는 앞이 캄캄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땅띵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는 일. 사장 말 맞다나 시세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차들이 대기한 현장으로 갔다. 물건을 둘러본 사장은 물건은 좋은데 오늘 시세가 신통치 않아서 어쩌고 하며 느려 터지게 꾸물거렸다. 시장은 벌써 경매가 시작되어 야채를 부리고 싣는 등 와글와글 북색통이었다. 학구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가고 먼 동이 트는데 그들은 이리저리 둘러보고 수석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만 있었다. 학구는 똥끝이 타서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들 하는 거야? 경매를 대려면 되고 당신들이 먹으려면 먹고 빨리 해야 할 거 아니야. 에휴, 열통 터져. 당신들한테 물건 안 줘. 어이, 운전수 양반들, 물건에 절대 손 못 대게 하시오. 학구는 그들의 손은 뿌리치고 빠져나왔다. 시장을 돌아보니 그런대로 시세는 괜찮았지만 몇 군데를 들러도 풍년상회로 들어온 물건은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우 안 됐다는 투로 더 늦기 전에 빨리 넘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이 시장에 발을 붙이려면 누구든 그들에게 한 번은 걸려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학구는 앞이 캄캄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풍년상회를 향해 걸었다. 결국 5시가 넘어서 학구가 받아든 돈은 차당 23,000원씩 도합 276,000원이었다. 트럭운임 16만 원을 주고 수탁료, 하차료를 뜯기고 나니 86,000원이 남았다. 본전에서도 5만 원이 미친 것이었다. 제 시간에 제 시세를 받았다면 적어도 7, 8만 원은 남았을 장사였다. 학구는 기가 막혔다. 천재지변으로 시세가 하락하여 한 푼도 못 건지고 주랭랑을 불렀어도 이렇게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았을 거다. 도저히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이를 갈았다. 유갑식은 그제서야 어슬렁어슬렁 나타났다. 학구는 갑식의 멱살을 거머잡고 흔들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던 갑식도 상황을 알고는 하늘이 안다고 펄펄 뛰었지만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잘못이 있다면 대포집 홀에서 미탄리 이장집 전화번호를 큰 소리로 받아 적은 갑식에게 있긴 있었다. 족제비 배동춘 일당은 엿들은 전화번호로 사기를 친 것이었다. 학구는 갑식을 시켜 별명이 굴뚝제비라는 말더듬이 녀석을 대포집으로 꼬여냈다. 막걸리를 사발로 퍼안기며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한결같이 전화는 뾰족한 제 주둥이로 했노라고 더듬거릴 뿐이었다. 전화를 한 장본인만 찾아내면 사기죄로 걸어넣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시도했지만 그것도 허사였다. 가진 것은 불알밖에 없다는 족제비 놈을 잡아넣은들 소송비만 더 축날 것은 보나마나 훤한 절터였다. 그래도 다만 몇 푼이라도 건질까 하여 두 사람은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 구스르고 자추르고 엄포를 놓았다. 4-4시간이나 시달리자 족제비도 종당에는 더 견딜 수가 없었던지 벌떡 일어서며 더듬더듬 휘떠운 소리를 냈다. 에이, 울매단가? 본전에서 울매나 까졌는가 그 말이요.
내가 다 물어줄란 게. 두 사람은 귀가 번쩍 뜨였다. 학구는 덩달아 벌떡 일어서며 족제비의 팔을 거머잡았다. 여우 같은 놈이 얼렁뚱땅 하다가 후다닥 내튈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금 물어준다고 했지? 이봐, 아니, 아저씨 정말이지? 학구는 갑시기와 족제비를 둘러보며 말까지 더듬거렸다. 허허, 이 사람들이요. 쏘고만 살았나. 이 쪽제비 마음만 먹으면 혀는 놈인 게. 자, 가더라고. 학구는 족제비의 팔을 거머잡고 어기적 따라가며 마냥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다. 그래, 내 다 알아. 당신 맘씨 하나 착한 것은 처음부터 알았다고. 변상만 해주면 나도 앞으로 섭섭지 않게 해줄게. 어디요? 택시를 탈까? 족제비는 귀찮다는 듯 팔을 뿌리치며 퉁명스레 내뱉었다. 아따, 참말로 시끄럽네. 잠자코 따라오란께. 앞장서 거불거불 횡단보도를 건넌 족제비는 최안과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로 아는 집 찾아가듯 쑥 들어갔다. 학구와 갑식은 3층 건물을 쳐다보며 서로 머리를 끄덕이고는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금방 들어간 족제비는 계단에도 어디에도 없었다. 갑식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고 학구는 1층 제과점을 뒤져도 없다. 2층 안과병원 출입문 앞에 두 사람이 마주쳤다. 이 새끼 도망쳤잖아. 그때였다. 안과병원 출입문이 벌떡 열리며 족제비가 얼굴을 불쑥 내밀었다. 두 사람은 번개같이 안으로 들어섰다. 꾀죄죄한 사내들 셋이 우르르 들이닥치자 간호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앙칼지게 물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왜 자꾸 들어와요? 대기실에서 부진부진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족제비를 막으며 간호원이 안간힘을 썼다. 족제비는 간호원 손을 뿌리치며 나 원장 선상님한테 볼 일이 있단께요. 하고 간호원을 밀치며 들어섰다. 여자 환자의 눈을 들여다보던 의사가 돌아섰다. 날씬한 체격에 살결이 여자보다 더 고운 의사가 세 사람을 노려보며 어울리지 않는 표정으로 거칠게 기부터 죽이려 들었다. 뭐야? 이거 봐요. 왜들 그래? 족제비는 아랑곳 않고 의사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가서 손을 모아 잡고는 공손하게. 선상님, 저는 이 눈을 팔라고 그러는데요. 울매나 주실란가요? 학구와 손님들을 포함한 67명이 한동안 멍해서 의사와 족제비를 힐끔거렸다. 그때 득이의 웃음이 비시시 입가에 번지는 족제비에게 다가간 학구가 주먹으로 볼퉁가지를 후려갈겼다. 볼을 싸쥐고 나뒹군 족제비 엉덩짝을 걷어찬 학구는 문을 박차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도 허리를 잡고 미친 듯이 웃기만 했다. 너무 웃어서 나오는 눈물인지 허탈해서 흐르는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허청허청 무작정 걷기만 했다. 그 당시 안과 의원이었던 초라한 3층 건물은 사라지고 지금 그 자리에는 온통 간판으로 치장한 5층 건물로 바뀌어 있었다. 이 학구 사장은 요즘도 경동시장에만 나오면 그 건물 지하다방에 들려 그때를 떠올리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키득키득 웃고는 한다. 오늘도 그 다방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신 이 사장은 숙취가 웬만하게 가라앉은 속을 추스르며 다방을 나섰다. 벌써 12시였다. 아침의 사건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가로맡아 등을 떠밀던 아내의 뒷일이 궁금해서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 이사장 방에는 한수님 여사가 허여멀건 무통다리를 꼬고 앉아 깔깔거리며 전화통에 매달려 있었다. 남편이 들어가도 본체 만체 좀처럼 통화를 끝낼 기미가 아니었다. 이사장은 잔뜩 부어터진 얼굴로 흘깃거리다가 한 여사의 꼬아진 꼴 사나운 다리를 덜렁 들어 풀어놓았다.
그러고도 20분은 좋게 더 떠벌리던 한 여사는 오히려 쌩하고 대든다.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휴, 목욕이나 좀 하고 다니지. 뿌시시 해가지고. 맨날 그놈의 술독에만 빠져 허우적거리니 사람 꼴이 될 턱이 없지. 누가 보면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듯이 비실비실. 비실거리며 술만 퍼먹지 말고 남들 다 하는 골프라도 좀 배워요. 내가 창피해서 골프 얘기하는 자리엔 낄 수가 없다니까. 아, 골프 치면 운동해서 좋고 남 보기 좋고 체면 서서 좋고 얼마나 좋소. 골프 치다 거꾸러진 귀신이 붙었는지 골프 골자만 나와도 챗머리를 흔드니 원. 시끄러 이 사람아. 해결했어? 했지 그럼. 이 한수님이가 누군데? 지까지 것들이 돈에 안 넘어가? 그 황송해하는 꼬라지 좀 보라지. 오라질년 놈들. 아니 돈을 또 얼마나 줬는데 그래. 이 옆에 지금? 그럼 돈 안 주면 옆에 내 콩밥이라도 먹이겠단 말이여. 뭐여? 어휴 속 터져. 아, 콩밥을 먹을 짓을 왜 해? 애들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망신이여? 인제 뭔 염치로 얼굴을 들고 댕겨? 염체는 소금체가 염체지. 왜 얼굴을 못 들어? 아니 동네에서 그만한 용기 있는 년놈들 나와보라 그래? 애들도 그래요. 우리 창민이처럼 용기 있게 멀쩡한 자동차 때려부실 애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어휴, 난 어찌나 통쾌한지 10년 묵은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렸다니까. 왜 언젠가 텔레비에서 못 봤어? 학생들이 고물차 사다가 한마로 까조지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합디다. 돈 1,000만 원이 아깝기는커녕 속만 시원하구랴. 이 사장은 가짠치도 않다는 듯 눈을 감고 있다 벌떡 일어서며 냅다 고함을 질렀다. 뭐? 1,000만 원? 아니 이 애펜나가 지금 미쳤나? 에라이 순. 호기롭게 주먹을 울러매었지만 한 여사의 눈치에 그만 주눅이 들고 만다. 한 여사가 침을 튀기며 늘어놓는 무용담인즉 처음엔 완강하게 꼭 고소를 하겠다고 버티던 슈퍼집 여자는 100만 원짜리 돈다발 2개의 마음이 풀리더니 이 사장의 승용차까지 주겠다고 하자 입이 해벌쭉 벌어지더라며 대견한 일을 해낸 어린아이처럼 자랑스레 떠벌려대는 것이었다. 이 사장은 시종 울화통을 참지 못해 앉았다 일어섰다 온통 분합이 나대듯 나대고만 있었다. 한 여사의 여우같이 얄미운 의도가 바로 그 구형 소나타 승용차를 없애는 데 있었음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그 차는 이 사장이 보름 전에 그랜저 승용차를 팔고 1년 된 중고로 바꾼 차였다. 그 차를 사던 날 그들 부부는 밤새도록 쥐어뜯고 싸웠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린 한 여사는 이튿날 차에 불을 지르고 말겠다며 석유통을 들고 설쳐댔었다. 하긴 사치와 허영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풀기만 한 한 여사로선 3,000만 원짜리 차를 팔고 7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으니 눈이 뒤집힐 만도 했다. 오히려 1억 3천만 원짜리 벤츠를 사자고 졸라대던 참이었으니까. 이 사장은 한 번 사고를 낸 그랜저 운전석에 앉기조차 싫었을 뿐만 아니라 이참에 마누라 허영심과 사치병을 뿌리 뽑아 보자는 의도였는데 결국은 또 당하고 말았다. 하기는 그들 부부에게 있어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였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한 여사의 주관대로 맡겨 불과 10여 년 만에 수백억 대의 재산을 모았고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만도 3,000만 원이 넘지만 이 사장은 단지 돈 구경만 할 뿐 한 여사의 손에 늘 휘둘리고 있는 터였다. 그뿐 아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한 여사 혼자 쓰는 장롱엔 별 이상한 옷가지들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워낙 입을 만한 옷가지들이 없던 터였기에 그저 좀 비싼 옷가지들을 샀으려니 여기고 있었다. 지난 겨울에 1,3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모피코트는 보기에도 괜찮아 이 사장은 잘 샀다고 칭찬까지 했던 터였다. 지난 이른 봄인가 언제였다. 무슨 옷을 샀더니 덤으로 주더라며 한 여사는 손수건 하나를 이 사장 코앞에 내밀었다. 여보,
이 손수건 10만 원짜리래요. 잊어먹지 말고 잘 써요. 이사장은 여편네가 또 허풍을 떠는 줄 알고 설마 10만 원짜리 손수건이 있으랴 싶어 핑 콧방귀를 뀌고 말았었다. 그런데 언젠가 대원실업 박 사장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사장은 그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박 사장이 물끄러미 보더니 실구죽이 웃으며 빈정거리는 것이었다. 헤헤이, 이사장도 이제 별 수 없구먼. 마누라가 사다 준 10만 원짜리 손수건으로 땀 닦는 걸 보니. 이사장은 깜짝 놀라 손수건과 박 사장을 두리번거리며 다그치듯 해들었다. 뭐요? 10만 원짜리? 아, 그럼 이 손수건이 정말로 10만 원짜리란 말이오? 알긴 알았구만. 우리 마누라 얘기 들으니까 당신 와이프도 장롱 안에 몇 천만 원짜리 옷이 그들먹하고 하다못해 30만 원짜리 브라자도 사더라고 합디다. 아니 그게 정말이야? 난 그 옷가지들이 그저 돈 100만 원짜리거니 했었는데. 헤이,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언젠가 보니 당신 와이프 신은 구두가 50만 원짜리 페라가모 구두띠다. 이 사장은 너무도 기가 막혀 그저 멍한 얼굴로 앉았을 뿐이었다. 박 사장은 술잔을 비우고 빙글빙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럼 만화님이 들고 다니는 악어 가죽 핸드백도 얼마짜린지 모르겠구먼. 모르긴 30만 원 줬다고 합디다. 아이 30만 원? 나도 처음엔 우리 마누라한테 그렇게 속았어. 어쩌면 내 2, 3년 전과 똑같이 당신도 당하고 있구먼. 그 핸드백이 2,500만 원짜리 모라비트 악어피 핸드백이요. 어째 안 놀라시오? 놀라긴. 난 한 5천만 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이 사장은 그날 점심을 먹은 것이 아니라 못 먹을 걸 잔뜩 구겨 넣은 듯 속이 거북스러워 저녁 나절 내내 부대끼었다. 그날 밤 집에서 대판으로 싸움이 벌어졌지만 언제나 일방적이고 싱거운 이 사장의 패배였다. 외려 그 이튿날부터 한 여사는 당당하게 이 사장 눈을 기이지 않고 사치품을 사들이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렇듯이 집안에서는 마누라에게 닥달을 당하지만 밖에서만은 이 사장이 아무리 소리를 벅벅 질러대도 다소곳하는 한 여사 덕에 그래도 마누라 버릇은 잘 가르쳐 잘 다룬다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은근히 부러움을 사는 처지이긴 했다. 이 사장은 해죽해죽 웃는 마누라 곁을 두어 바퀴 맴돌다가 또 전화통에 매달리는 뒤통수를 노려보며 속다짐을 한다. 그래, 좋다. 어디 두고 보자. 이번만은 꼭 콧대를 꺾고 말리라. 소나타? 그건 너무 고급이지. 아예 다 썩은 티코를 사서 보란듯이 끌고 다니리라. 운전은 내가 하지 지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고 어금니를 악물지만 가슴 한 구석은 납덩이를 삼킨 듯 무거워지는 것은 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최근에 한 여사는 남편과 다툴 때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교통사고의 약점이 잡혀 한풀 꺾인 듯도 싶었다. 이 사장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 무기를 강력하게 써먹어 보리라고 거듭 속다짐을 하고 있었다. 금년 정초에 용문 처갓집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이 사장네 식구들은 정월 초하룻날 처가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가던 날 저녁 무렵부터 내리던 눈이 밤새 내려 온 천지를 하얗게 덮어버렸다. 기상청에서는 중부 산간지방에 30cm 이상 눈이 내렸고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라고 예보되었다. 아침나절에는 좀 성기던 눈발이 한낮이 되면서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길이 트이기를 기다렸던 식구들은 눈이 계속 쏟아지자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출발했다. 아이들 방학이 끝나고 내일이면 등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가에서 떠난 것이었다. 국도가 아닌 간선도로라서인지 통행하는 차량이 별로 많지 않아 다행이긴 했지만 앞이 안 보이도록 쏟아지는 눈 때문에 차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다. 5 식구가 차 안에 웅크리고 앉아 속을 졸이고 있을 때
눈을 생긴 대로 크게 뜨고 앞만 주시하며 운전을 하던 이사장은 옆자리 한 여사가 "여보, 앞에 차!" 하고 내지르는 소리에 놀라 그만 브레이크를 콱 밟고 말았다. 순간 차는 트위스트를 추듯 꽁무니를 흔들다가 90도로 핑 돌아 강 쪽으로 머리를 틀며 간신히 멎었다. 이사장 이마에는 비지땀이 배어나왔다. 1미터만 더 앞으로 미끄러졌더라면 차는 강으로 처박혔을 것이었다. 한 여사가 놀라 소리친 마주오던 차도 바로 코앞에 정지해 있었다. 이사장은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노려보다가 아직도 덜덜 떨리는 다리로 가까스로 차를 돌렸다. 앞에 있던 차가 라이트를 켜며 슬슬 움직였다. 이사장은 서로 조심하자는 뜻으로 비상 라이트를 켜고 클렉슨을 빵빵 울렸다. 어느덧 수미터 앞으로 다가오는 차는 12인승 베스타 승합차였다. 차들이 도로 한가운데로만 다녔기 때문에 도로는 진창길처럼 푹 패여 외길이 되어 있었다. 이사장은 강 쪽으로 붙은 베스타에게 길을 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심스럽게 돌리지만 차는 자꾸만 도로 가운데로만 미끄러졌다. 강 쪽으로 바짝 붙은 베스타는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다. 두 차는 이윽고 서로 머리를 맞댈 거리에 이르렀다. 저 차가 너무 바투 다가온다고 생각하며 이사장은 후진을 하라고 손짓을 하지만 그쪽에서는 쏟아지는 눈 때문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엑셀을 밟아봤지만 승용차는 이미 패여있던 도로 복판에서 헛바퀴만 돌고 있었다. 이사장은 이를 악물고 엑셀을 세게 꾹 밟았다. 차는 덜컹덜컹 용을 쓰다가 툭 튕겨져 나가며 왼쪽 모서리 범퍼로 베스타 옆구리를 들이받곤 빠져나갔다. 그때 뒤뚱거리는 베스타 안에서 비명이 들리며 차는 강 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이사장은 당황해서 차를 세우려고 했지만 저만치 앞에는 대형차가 클렉슨을 요란하게 울리며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자욱하게 쏟아지는 눈발 속에 무슨 차인지 구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사장은 우선 저 차를 비켜나가 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속력을 내었다.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스쳐가는 차는 노선버스였고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속도를 줄이며 차를 도로가에 대려하자 한 여사가 소리를 꽥 질렀다. 하마터면 또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여보, 차는 왜 세워? 온 식구를 다 죽이고 싶어요? 빨리 가!" 차는 그 사이 사고 현장에서 꽤 멀어져 있었다. 쏟아지는 눈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버스가 그 지점에 서 있는 것도 같았다. 룸미러와 아내를 힐끔거리던 이사장은 왼손으로 가슴을 누리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엑셀을 밟았다. 그때 뒷좌석에서 큰딸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엄마 나빠. 우리 때문에 차가 강에 빠졌는데 왜 그냥 가? 아빠, 차 세워주세요. 나 내릴 거야." 고등학교 3학년인 수지는 몸부림치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한 여사가 뒤돌아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다 일렀다. "수진아, 조용히 해. 아빠 운전하시는데 그러면 큰일 나. 할 수 없잖니? 그 지경에서 어쩌란 말이야? 자칫하다간 우리 식구도 몽땅 죽을 판인데. 그리고 직행버스가 섰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차가 강에 빠진 것도 아닌데 뭘." 그러자 둘째 수영이가 제 언니 편을 들고 나섰다. "아니야 엄마, 차가 강 쪽으로 굴렀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소리 질렀어." 이사장은 들은 채 만 채 앞만 똑바로 주시하며 계속 페달만 밟았다. 그로부터 이틀 뒤 사무실에서 석간신문을 뒤적이던 이사장은 드디어 그 사건의 기사를 발견하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눈앞이 노래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소형 승합차 강으로 미끄러지며 굴러 모녀 숨져 1월 30일 13시쯤 경기도 용문 양평간 지방도에서 번호 미상의 승용차의 옆구리를 받친 12인승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8m 강바닥으로 굴렀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태기 씨, 그의 부인 이성자 씨와 딸 정아양이 현장에서 숨졌다. 때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던 노선버스가 정차하여 사고차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을 구했다. 사고차 앞자리에 타고 있던 김태수 씨에 의하면 승용차가 눈길에 빠져 공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며 옆에 비켜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글자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온통 뒤엉키고 아른거려 겨우 신문기사를 읽은 이사장은 쿵쿵 뛰는 가슴을 부여안고 안절부절했다. 금방 형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칠 것만 같아 문 쪽을 흘깃거리다가 아예 사무실 문을 잠가버렸다. 사건이 있던 날부터 이사장은 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었다. 그러나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신문과 방송에 보도가 없어 인명피해가 없는 줄 알고 다행으로 여기고 있던 참이었는데 2사람이나 죽었다니 환장할 노릇이었다.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사장은 자동차 앞 범퍼를 점검했었다. 승용차에는 큰 흔적은 없었고 다만 그 승합차에 베이지색 페인트만 묻었을 뿐이었다. 손으로 문지르고 걸레질을 하자 그것마저 지워지고 큰 흔적도 없었는데 그 충격으로 12인승 승합차가 굴렀다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튼 현장에서 도주했으니 뺑소니는 틀림없는 뺑소니였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자위해보지만 어디다 하소연할 처지도 못 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저 가슴만 두드릴 뿐이었다. 같은 시각 한 여사도 집에서 신문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녀 역시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랐었다. 그리곤 신문이나 방송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기어이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날 이사장은 술에 곤죽이 되어 자정이 넘어 기다시피 집에 들어왔다. 저녁나절 내내 속을 끓이던 한 여사도 차라리 곤죽이 된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맨정신으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술에 골아떨어진 남편 옆에서 그나마 잠을 이룰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이들이 등교하고 나자 이사장은 기다렸다는 듯 툴툴 털고 일어났다. 간밤에 과음을 했으면 을에 한나절 내내 구들장을 지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놀란 눈으로 쳐다보던 한 여사가 시침을 뚝 떼고는 활짝 웃으며 야지랑을 떨었다. 어이구 웬일이요? 해가 서쪽에서 떴나. 암튼 잘 일어나셨수? 나가서 사우나도 좀 하고 얼큰한 복지개라도 드시면 속이 확 풀릴 거요. 아내의 난데없는 너스레에 고개를 갸우뚱하던 이사장은 부석부석한 얼굴을 쓱쓱 문지르고는 윗목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었다. 한 여사는 냉큼 화장실로 들어가 수건을 적셔다 남편 얼굴까지 받쳐 올리고 말꼬리에 기름을 발라가며 교태를 부렸다. 여보, 수건으로 얼굴 좀 닦아요. 아내의 말을 들은 척 만척 수건을 받아 얼굴에 대던 이사장은 기겁을 하고 수건을 내던지며 소리를 꽥 질렀다. 에라 이 옆했네야. 아양을 떨려면 좀 제대로 떨어. 따뜻한 물에 적셔다 주면 어디가 덧나? 어이구 보자 하니까 정말. 아 찬 수건으로 닦아야 정신이 번쩍 나지. 미적지근하면 그게 그거잖아. 남은 했어 생각해주니까. 저러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맨날 뜬물에 뭐 담근 놈처럼 그 타령이지. 뭐 어쩌고 어째? 이 옆에 내가 지금 돼지려고 환장을 했나? 어이구 그 소리엔 그저 펄쩍 뛰지. 어여 나가기나 해요. 쌩하고 눈을 치뜨며 대들 줄 알았던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며 옷자락까지 매만져주고 등을 떠밀자 그는 오히려 머쓱해져서 울러매었던 주먹을 거두고는 못 이기는 채 현관으로 밀려나오며 투정을 부렸다. 아, 돈 내놔. 빈털터리로 어딜 가. 한 여사는 불이 나게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돈을 한 주먹 쥐고 나오며 오도갑을 떨었다. 당신 요새 용돈을 왜 안 달래나 했지? 남자가 쓸 때는 좀 쓰고 그래요. 짠서방 소리 좀 그만 듣고요. 아셨죠? 이사장은 의외로 많은 돈을 받으며 한술 더 떠 역정을 부렸다.
이 옆에 내가 오늘 미쳤나? 어울리지 않게 아침부터 왜 이래? 남편의 등짝을 노려보던 한 여사는 문이 닫히자 그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아 안가슴을 탕탕 두들기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어이구, 이 웬수야. 누군 이 짓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내 속은 더 뒤집혀. 그들 부부는 그렇게 서로 모른 채 하고 눈치만 보며 며칠을 보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기라도 할라치면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으로 서로 눈길을 피하며 가슴만 졸이고 있었다. 그렇게 사흘이 더 지난 날 밤이었다. 일부러 얼큰하게 술에 취한 이 사장은 잠자리에서 아내의 가슴을 더듬으며 말문을 열었다. 여보, 우리 차 팔까? 한 여사는 화닥닥 남편 쪽으로 돌아누우며 생기 있게 받았다. 그래, 팔아요. 진작 팔았어야 됐어. 아휴, 난 그 차 이제 보기도 싫어. 여보, 그거 팔고 벤츠를 사요. 벤츠는 사고가 나도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까딱 없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고급 외제차를 탄대잖아. 사람이 중하지 그깟 돈 아꼈다가 어디다 써. 우리도 벤츠를 사요, 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낸 한 여사는 남편 품으로 파고들었다. 이 사장은 아내의 긴 말을 들으며 속으로 콧방귀를 뀌다가 건성으로 아내를 안으며 말했다. 알았어. 그리고 여보, 그 집에 돈이라도 줍시다.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그냥은 못 있겠어. 한 여사는 남편 가슴에 듬성듬성한 털을 어루만지다 손을 멈추고 시침을 뚝 뗀 채 물었다. 돈이라니? 누굴 돈을 줘요? 이 사장은 우악스레 아내의 가슴을 밀어젖히곤 바로 누우며 핀잔을 주었다. 능청 떨지 마. 뭔 여자가 그럴 땐 그렇게 입이 무거워 그래? 누구는? 그나저나 무슨 수로 돈을 전해줘요? 괜시리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뒀어. 양평읍에서 농기구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는 사람이더라고. 아니 그건 또 언제 알아봤어? 속이 찜찜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일 삼아 가서 알아봤지. 이가 인제 큰일을 내려고? 그나저나 무슨 수로 돈을 건네주냔 말이에요. 현금으로 한 5천 준비해서 몰래 집 안에 던져주면 되겠더라고. 여보, 그렇게 합시다. 5천씩이나? 하긴 뭐. 근데 여보, 잘해야 돼요. 까딱하다간 큰일 나. 실은 나도 그 생각 했었다고요. 전적으로 우리 잘못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둘씩이나 이 사장은 아내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는 으스러지게 끌어안았다. 그들 부부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격렬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당장 그랜저를 팔아버린 이 사장은 그날로 중고 소나타를 구입했던 것이다. 벤츠를 사자고 졸라대던 한 여사는 남편의 전에 없이 완강한 고집에 당장은 기가 꺾이고 말았지만 속으론 더 다짐을 굳히고 있었던 터였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학구 사장은 현금 5천만 원을 준비했다. 미리 생각했던 대로 장갑을 끼고 돈다발 몇 끼를 모두 뜯고는 후루란 데 섞었다. 10,000원짜리 5,000장을 헤아리고 앉았을 34살 젊은 호라비를 상상하며 허름한 보자기에 쌌다. 생각했던 것보다 보따리가 제법 크고 묵직했다. 돈 보따리를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이 사장은 낚시도구를 챙겨 싣고 양평으로 갔다. 강가에서 할 일 없이 시간만 낚던 이 사장은 해가 설핏할 때 낚시를 거두고 어둑할 무렵 양평읍에 들어왔다. 해장국집에서 반주를 곁들여 건성으로 식사를 마친 이 사장은 차를 후미진 뒷골목에 대고는 떨리는 손으로 돈 보따리를 들고 나섰다. 광성 오토바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 집은 읍내 동쪽 변두리에 있었다. 일반 가옥을 점포로 개조한 허름한 집은 뒷곁으로 채마밭이었고 야트막한 블록담이 둘러쳐져 있었다. 채마밭에서 담장을 넘어보던 이 사장은 담장 안으로 돈 보따리를 슬쩍 떨어뜨리고는 어마 뜨거라 하고 진동 한 동 내뛰었다.
이학구 사장네 부부는 자동차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분이 웬만큼 풀린 일진 슈퍼집에서는 부서진 차와 같은 차만 사달라고 했는데도 굳이 떠맡기다시피 소나타 승용차와 돈 200만 원을 덤으로 얹어준 한 여사는 미리 예약이라도 해두었던 듯 그날로 1억 3천만 원짜리 벤츠를 사들였다. 물론 남편에게는 단 한마디 의논도 없는 채였다. 이 사장은 기가 막혔다. 그러나 싸워본 데짜 이미 될 일도 아니었다. 다만 죽어도 그 차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속다짐만 할 뿐이었다. 한 여사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신축 중인 단독주택이 완공되려면 아직 두서너 달은 더 걸릴 터인데 벌써부터 아래층 제과점을 내쫓고는 그 가게에다 외제 고급 가구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날도 외제 고급 소파를 빈 가게에 들여 쟁이는 한 여사를 이 사장은 그저 기가 막혀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차 운임이 비싸다고 깎자거니 달라거니 짜그락거리다가 돈을 주고는 오지랖을 탈탈 털던 한 여사가 해죽거리며 다가섰다. 여보, 이번에 내가 주문한 장롱이 이탈리아제인데 스칸디나비아인지 무슨 납인지 거기 원목으로 만든 최고급이랍디다. 그건 3대를 물려가며 써도 까딱없대요. 아니 외려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귀티가 난답디다. 비싸면 비싼 값을 한다고요. 이런 소파나 장식장 같은 거야 1, 2천만 원짜리 해도 그런 대로 쓰다가 또 바꾸면 되지만 장롱 하나는 똑 떨어지는 걸로 다 들여놔야 한다고요. 안 그래요? 이 사장은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이제는 돈셈에도 무뎌져 돈 1,000만 원이 도대체 얼마만한 값어치가 있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다. 10만 원짜리 손수건에 코 풀고 30만 원짜리 브래지어로 젖가슴을 가리고 1,500만 원짜리 모피코트에 2,500만 원짜리 악어 가죽 핸드백 들고 50만 원짜리 구두로 땅을 디디고 이래저래 죄 없는 땅바닥만 돈 무게에 짓눌려 비명을 질러대는 것 같아 쓴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이 사장은 생각할수록 아내가 하는 짓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차라리 멍할 따름이었다. 단돈 10,000원이 아까워 벌벌 떨고 품삯 나가는 것조차 아깝다며 밤새워 열무를 솟고 오이순을 치고 상추 잎을 따던 여자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을까? 아니 그때는 또 옛날이라고 치더라도 지금도 그 흔한 파출부 하나 두지 않는 여자가 도대체 왜 저럴까? 생각할수록 분노는커녕 왠지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외제 고급 가구를 들여오던 날이었다. 한바탕 싸움은 각오를 했던 한 여사는 오히려 덤덤한 남편을 보자 속으로 은근히 신바람이 났다. 결국 그럴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수그러들었다고 여기며 눈웃음을 살살 치더니 여보 여보를 연발하며 떠벌렸다. 여보, 그래봤자 이거 얼마치 안 돼요. 이제 이달부터 사치품 수입이 금지되면 값이 배로 뛴대. 난 벌써 몇 달 전에 주문했으니까 그래도 차례가 와서 싸게 샀지. 태주 엄마는 엊그제 주문을 했는데 물건은 우리 것만 훨씬 못한데도 1억 5천을 줬다지 뭐유. 우리 물건은 지금 팔아도 2억은 받는다고 합디다. 가구점에서 3천을 붙여서 1억 7천을 줄 테니 달라고 하는 걸 억지로 빼가지고 왔어요. 여보, 새 집에는 가구도 새 것으로 들여야지 국산 보잘것없는 걸 어떻게 들여놔? 우리 집이 얼마짜린데. 집이 그만하면 가구도 그만해야 어울린다고요. 아, 이젠 속이 다 후련하다. 우린 이래저래 돈이 벌린단 말이야. 안 그러우 여보? 눈을 개슴츠레 뜨고 남편에게로 다가서던 한 여사는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서버렸다. 저렇게 일그러진 남편 얼굴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마치 맹수처럼 달려든 이 사장은 아내의 머리채를 틀어잡고 내두르기 시작했다. 이리 차고 저리 치고 광란하는 그의 주먹과 발길에는 살기가 배어 있었다. 졸지에 정신없이 마구 얻어맞고 나뒹굴어지면서도
한 여사는 고급 가구가 닫힐세라 남편 바짓가랑이에 죽어라고 매달리며 입으로만 악을 썼다. 왜 못 사?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도적질을 해서 사기를 쳤어. 그런 거 못 사는 년놈들이 팔자 좋게 얄그작거리며 놀러 다닐 때 난 밤잠 안 자고 일만 했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늙음하게 호강 좀 하자는데 뭐가 잘못이여? 총알같이 튀어나오는 말을 듣다 못해 입을 짓이기던 이사장도 제풀에 지쳐 끝내 덜퍼덕 주저앉으며 머리를 쌓안고 몸부림친다.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한 여사가 엉금엉금 기어와 외려 널브러진 남편 어깨를 안아 일으켰다. 부부는 이내 한 덩어리가 되어 끄익끄익 소리 죽여 울었다. 이 학구 사장은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내의 길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여겨지자 아내가 점점 커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은 왜소하게 볼품없이 쪼그라드는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애초에 돈을 주무르게 맡겨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해보지만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럴수록 허리를 졸라매고 일만 하던 시절이 새록새록 그리워질 뿐이었다. 이사장은 50여 명이 넘는 임대자들과 임대료 문제로 아웅다웅 싸우는 것도 이제는 실증이 났다. 전쟁터보다 더 살벌하고 난장판 같기만 한 서울이 숨막히게 싫어졌다.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마친 이튿날이었다. 하늘에라도 오를 듯이 들떠 친정부치들과 살림정리에 정신이 없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사장은 슬그머니 집에서 빠져나왔다. 물에 기름 돌듯 겉도는 이질감,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잔치상 머리에서 쫓겨난 듯한 배신감이 서리서리 가슴속에 또아리를 틀어 견딜 수가 없었다. 1년 동안 정성 들여 지어놓은 호화로운 주택에 자신의 왜소한 몸뚱이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이 온통 아내의 기세로 꽉 차버린 듯한 배척감에 그는 치를 떨었다. 이사장은 골목 어귀까지 걸어나와 신축된 자신의 집을 돌아보았다. 육중한 담장 위로 울창하게 치솟은 정원수와 기암 괴석의 인공동산, 마치 수십 년 묵은 고옥처럼 고태를 풍기게 조경된 정원을 넋을 놓고 바라보던 그는 쓸쓸하게 발길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저기가 아니야. 네가 살아야 할 곳은 저기가 아닌 게야. 그는 새삼스레 자신의 옷매무새를 훑어보았다. 어제 이사할 때부터 입고 있던 허름한 점퍼, 무릎이 붉어진 회색 면바지, 빨아 신기 귀찮다며 아내가 사다 준 시커먼 운동화. 삼척동자가 보아도 자신의 몰골과 저 호화로운 주택은 어울릴 수 없다고 거듭 생각했다. 이제 아내에게 있어서 자신은 존재의 가치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점점 영악해져서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느껴지는 아내. 그 밑에서 빌딩 관리인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때때로 가슴을 저미듯 되살아나는 교통사고의 악몽도 못 견딜 고통이었다. 사람들 입에서 뺑소니 어쩌고 하는 뺑자만 나와도 흠칫흠칫 놀라 눈치를 보아야 했고 둥글넓적한 모자를 쓴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곤 하였다. 그는 아내에게 시달리거나 미워질 때마다 차라리 탁 털어놓고 자수하여 감옥에 들어가 편안하게 앉아있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이 학구 사장은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울퉁불퉁 구부러졌던 자갈길이 쭉쭉 곧게 포장된 도로로 변한 것이 우선 눈에 거슬렸고 차들이 쉴 새 없이 옆으로 지나가는 도시 같은 냄새가 더욱 역겨웠다. 길가에 나지막하게 옹기종기 모여앉아 정담이라도 나누는 듯 오순도순 눈에 정겹던 초가집들은 까마득한 옛날이라 치더라도 시골집들답던 슬레이트 지붕이며 기왓장 틈새로 잡초가 자라던 개량 한옥들조차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다. 전망이 좋고 풍광이 좋은 양지 바른 곳마다 서울에서도 산다는 사람들의 집 못지않게 번듯번듯한 양옥들이 이사장을 주눅들게 했다. 문득 며칠 전 전화로 통화하던 고모부의 말이 떠올랐다.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그려. 여기도 인제 살기 좋아졌어. 웃는 것이 없고 서울 사람들 부럽지 않지.
태광산과 태광사를 통틀어서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야단이 났어. 그 바람에 땅값도 많이 올랐지. 자네 말대로 한 2,000평 사자면 4, 5억은 가져야 될걸. 이사장은 차창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에 잠겼다. 5억이라. 그동안 고향이 얼마나 변했기에 70노인이 예사롭지 않게 억을 입에 올리는 것일까. 그 억억 소리가 듣기 싫어 도망치고 싶었는데 고모부의 그 억이란 말을 왜 이제서야 생각해낸 것일까. 게다가 그 말투라니. 아무리 서울을 이웃집 마실 다니듯 오르내린다지만 노인답지 않게 서울 말씨를 흉내내던 고모부의 억양이 새삼 떠올라 가슴이 아렸다. 애초에 나서지 말아야 할 고향길인가. 차라리 생면부지 어느 산골짜기에 숨어 살까. 이사장은 고향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조바심을 하고 있었다. 버스가 갑자기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확장공사로 험하게 파헤쳐진 도로를 버스는 요란하게 궁둥이를 들까불며 내달린다. 손잡이를 움켜잡은 그는 비로소 차 안을 둘러보았다. 고향 동네가 종점일 터인데도 숨을 남짓한 사람들 중에 눈에 익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지만 사람들 모습조차 변해버린 것일까. 그래도 그들의 말소리에서나마 그 옛날의 정취가 은은히 맡아지는 듯 싶어 빙긋이 웃으면서도 이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동네 어귀부터는 도로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특유의 아스팔트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으로 보아 포장을 막 끝낸 듯 싶었다. 보나마나 도로는 아직도 끈적거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사장은 오만상을 찡그렸다. 이윽고 동네가 한눈에 들어온다. 구부러졌던 길이 마을 한가운데로 곧게 뚫렸고 주막거리 집들은 모두 양옥으로 바뀌어 어설프게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버스는 그 옛날 박구장내 집터인지 싶은 자리에서 멎었다. 이사장은 버스에서 내려 낯선 이국 땅이라도 온 듯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구장내 집은 간 곳이 없고 운동장처럼 닦여진 공터에 관광버스 2대가 터를 지키는 개처럼 한가운데 엎드려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어딜 가나 그 흔한 관광지의 한 모퉁이 면모를 손색 없이 갖추어가는 중이었다. 이사장은 도로가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 맞은편에 있던 아름드리 느티나무는 꿈속이었던 듯 사라지고 낯선 공간만 횡댕그렁했다. 그는 느티나무가 있던 위치를 눈으로 어루더듬다가 이내 아 하고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길 건너 맞은편에 두레쌍만한 느티나무 그루터기가 앉아 있었는데 그루터기 위에는 실구죽하게 일그러지고 녹이 벌겋게 쓴 철제 의자 하나가 제자리인 양 삐딱하게 올라앉아 있었다. 이사장은 바삐 길을 건너 그루터기 앞에 섰다. 그나마 그루터기조차 없었더라면 그의 뇌리에 박힌 울창한 느티나무는 한자라 꿈이었던가 싶었을 것이다. 가을이면 누런 낙엽으로 땅바닥을 멍석처럼 깔아놓고 여름이면 참매미, 보리매미 소리가 소나기처럼 시원하던 그 느티나무. 밤이면 무성하게 잎새 속에서 애간장이 녹아내리게 울어대던 접동새 소리도 한낱 꿈이었다. 느티나무는 수명이 다해 베어졌을까.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천년의 삶을 못다하고 잘려나갔을까. 처연한 표정으로 멍하니 섰던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며 구멍가게인 듯한 집으로 허청허청 걸어갔다. 가게 문으로 들어서다 말고 그는 또 한 번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 서울 슈퍼. 구멍가게에 걸린 간판 이름이다. 서울의 그 흔한 슈퍼마켓은 벌써 이사장을 앞질러 고향에 와 있었다. 그러나 이름만 슈퍼일 뿐이지 진열대에 엉클어진 물건은 빛바랜 새우깡 봉지와 라면 봉지, 녹슨 참치 깡통이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널려 있을 뿐이었다. 입으로는 픽 웃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뒤엉킨 진열대만큼이나 신산스러웠다. 말없이 돌아 나오던 그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갈증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제서 방문을 열고 주인 여자가 나오는데
가게 꼬락서니와는 영판 달리 옷 입성과 얼굴 화장이 도시 사람 뺨치게 화려했고 말씨조차 나긋나긋한 서울 사람이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이사장은 그저 손가락질만 했을 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냉장고를 손수 열어 우선 맥주 한 깡통을 꺼내 선채로 마시고 소주 한 병과 새우깡 한 봉지를 집어 점퍼 주머니에 넣고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다. 잔돈을 받아놓고 나오는 등 뒤에서 주인 여자가 앙앙거렸다. 사람을 깔보나? 벙어리가 맞박을 쳤나 왜 말을 하다 말어? 별 시건방진 놈 다 보겠네. 이사장은 그 말을 귓전으로 들으며 길 한복판에 서서 웩웩 토악질을 했다. 금방 마신 맥주가 울컥 넘어온다. 목젖이 아리고 쓰려 고개를 휘젓다가 종종 걸음을 쳤다. 주막거리를 벗어나 오솔길로 접어들자 비로소 잊혀졌던 고향의 냄새가 솔솔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복미산 봉우리에 걸린 매지구름에는 아직도 노을의 잔영이 남아있는데 산골짜기 위의 하늘에는 하마 굵은 별들이 옛 이야기처럼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사장은 자기가 자랐던 집터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양지 바른 언덕 밑에 덕순이네 집과 나란히 이마를 맞댔던 지붕 두꺼운 초가집. 이영이 켜켜로 쌓였던 두꺼운 지붕은 바로 그 집의 역사였는데 자신의 태를 버리고 똥오줌을 지리며 자랐던 집은 온데간데 없고 집터는 담배밭으로 변해 있었다. 손바닥만한 담배 잎들이 낯선 사람을 반기듯 너울너울거릴 뿐 사위는 그저 고즈넉하다. 6집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던 양진말은 오래전에 옛 이야기 속의 마을이 되어버린 듯 싶었다. 허망한 가슴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그는 화닥 놀라 귀를 기울였다. 어디선가 귀에 익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도랑물 흐르는 소리였다. 돌돌 구르는 도랑물 소리만은 옛소리 그대로 그의 가슴속 한복판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도랑물 소리와 함께 옛집이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진다. 넓은 바깥마당을 지나면 두꺼운 송판으로 짠 대문이 있고 대문에 비해 유달리 튼실하던 빗장, 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시커먼 쇠죽 가마솥이 걸려있고 큰형 창구 친구들이 밤마다 북새통을 이루던 사랑방, 왼쪽 외양간에 늘 그들먹하던 우람한 황소, 네모가 반듯한 앞마당, 높직하던 안채, 다듬이 똘만한 돌계단을 3칸 올라가던 봉당, 통나무를 두껍게 켜서 짜맞춘 마루, 움푹한 안방과 웃방, 동생 민구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싸우던 건넌방. 아버지의 잔기침 소리가 안방에서 들리는 듯하여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러나 어둠 속으로 묻히는 담배밭일 뿐. 덕순이네 집과 경계를 이루던 아름드리 살구나무는 없어졌지만 그 나무에 새끼인 듯 싶은 서너키는 됨직한 살구나무가 옛날 이야기로도 들려줄 듯 일렁일렁 반가운 몸짓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무 밑으로 다가가 쳐다보았다. 도토리만한 살구알들이 가지가 휘도록 오롱조롱 열려 바람이 스칠 때마다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장난질을 치는 것 같았다. 손을 뻗어 오롱조롱한 살구알을 조물락거리던 이사장은 점퍼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마개를 비틀었다. 고개를 젖히고 꿀꺽꿀꺽 몇 모금 마셨다. 빈속을 헤집는 알싸한 술기운이 시리도록 차갑게 느껴져 으스스 진저리를 쳤다. 이사장은 살구나무를 쳐다보며 문득 덕순이 엄마를 떠올렸다. 자식들을 연년생으로 쪼로라니 7이나 낳아서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업고 안고 온 집안에 똥칠갑을 하고 살면서도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덕순이네 집. 열매가 조롱조롱 열린 어린 살구나무처럼 금방 허리가 휘어질 듯이 가냘프던 덕순이 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밤마다 엉겨붙어 싸우다가 종당엔 어머니가 엉엉 운단다 하며 볼을 발갛게 물들이던 덕순이. 살구나무는 지금 덕순이네 얘기를 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듯 몸을 비비꼬고 있었다. 굵은 뿌리를 우람하게 뻗고 서 있던 아름드리 살구나무 밑에는 덕순이의 아버지가 해마다 보릿집 밀짚을 가렸었다.
학구보다 2살 더 먹었던 덕순이는 밤마다 학구를 불러내서는 보릿집 가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 안아주곤 했다. 학구는 그저 무작정 덕순이의 몽실몽실한 가슴이 좋았다. 오목한 가슴 한복판에 얼굴을 묻으면 따뜻하고 탱탱한 젖무덤이 콩콩 뛰는 소리를 하나둘 헤아리던 생생한 기억이 소록소록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 사장은 빙긋이 웃으며 살구나무 우듬지를 쳐다보았다. 덕순이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덕순이는 아마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쑥쑥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른 종아리만큼 굵은 살구나무 둥치를 잡고 냅다 흔들었다. 고른 살구알이 후두둑 떨어지고 이슬 몇 방울이 이마에 떨어졌다. 병째로 마신 술기운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8시 반에 막차라고 했던가. 이 사장은 시계를 들여다보고는 어두워지는 밭고랑을 걸어 나오다 말고 우뚝 멈추었다. 개구리 소리가 아글바글 엉클어진 속에 간간히 맹꽁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는 논뚝길로 들어서서 귀를 기울였다. 개구리 소리는 서울 근교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지만 맹꽁이 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정겨운 소리다. 그런데 와글거리는 개구리 소리 속에서도 유난히 또렷한 맹꽁이 소리가 아무래도 이상했다. 앞놈이 맹 하면 순놈이 꽁 해서 맹꽁 맹꽁 장단가락이 잘도 맞아 듣기가 좋았었는데 이상하게도 맹맹 소리만 들리는 것이다. 한참 귀를 기울이던 이 사장은 개구리는 입 다물라는 듯 두 끼를 발로 쿵쿵 구르고 다시 귀를 기울여도 역시 맹맹 소리뿐이었다. 그는 문득 해반죽을해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막무가내로 혼자 맹맹 소리만 내지르며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진동한동 내닫기만 하는 불쌍한 아내. 아내는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남편 앞에서도 오로지 맹맹 소리만 내지를까. 그는 온몸을 한 차례 부르르 떨고는 냅다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이 맹꽁이들아! 꽁이여 꽁! 꽁은 어디다 팔아먹고 맹맹이여! 온 논빼미의 맹꽁이들이 온통 둑길 쪽으로 몰려오는지 맹맹 소리만 빠욱한 어둠 속에서 들끓었다. 그는 둑길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고함을 질러댔다. 에라이 맹꽁이들아! 꽁을 해야지! 꽁! 꽁이 없으면 맹꽁이가 아니잖아, 이 맹꽁이들아! 손나팔까지 하고 악을 쓰던 이 사장은 공중공중 뛰어서 큰 길로 나왔다. 실성한 사람처럼 희뜩버뜩 돌아보며 뛰어달아나는 그에게 길을 비켜준 동네 노인이 중얼거렸다. 뭔 미친놈이 아닌 밤중에 맹꽁이 타령이여? 별 실업에 잡는다 보겠네. 이 사장이 사라진 어둠 속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노인은 바로 그의 고모부였다. 네, 지금까지 박충훈 작가님의 단편소설 맹꽁이 타령 전체 낭독했습니다. 이 학구 사장이 과연 자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내의 길을 꺾지 못하고 결국 아내와 비슷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결말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늘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